익명의 전화 한 통 후 지역 경찰이 장례식을 중단시키고 관을 열라고 명령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장례식장엔 조용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울지 않았습니다. 죽은 여인은 자식도 가족도 없이 홀로 세상을 떠났고 그 누구도 그녀의 삶을 깊이 궁금해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 뚜껑이 열리는 그 순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영혼의 속삭임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희미한 새벽빛이 공주시의 작은 불교 사원 창문을 통해 스며들던 그날 아침, 하늘은 마치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듯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슬비가 사원의 기와 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장례식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오늘은 68세의 옥자 할머니, 동네에서 옥자 할머니라고 불리던 그 여인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여인이었다. 작은 집과 항상 꽃으로 가득했던 정원, 그리고 지친 미소와 함께 동네의 어려운 아이들을 항상 방여주던 그 따뜻한 손길은 이제 영원히 차가워졌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몇몇 이웃들과 교회에서 온 2명의 노부인들 뿐이었다. 화려한 조화도 울음소리도 없었다. 자식도 친척도 없는 옥자 할머니의 장례식은 그녀의 삶처럼 소박하고 조용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다니 믿기지 않아요. 이웃집 김영숙 씨가 속삭였다. 어제만 해도 정원에서 꽃을 돌보고 계셨는데 그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른 이웃이 대답했다. 옥자 할머니의 관은 사원 중앙에 놓여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갑자기 사원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세 대의 경찰차가 사원 앞에 급하게 정차했다. 경찰차의 파란 불빛이 장례식장의 희미한 조명과 어우러져 이상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무슨 일이지?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2명의 경찰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들 뒤로 검은색 고급 정장을 입고 높은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선글라스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뒤로 보이는 창백한 피부와 긴장된 표정이 눈에 띄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관 중 한 명, 최동욱 경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익명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관을 열어야 합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얼어붙은 듯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장례식을 주관하던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이건 고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법적 명령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최 경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원 안에 침묵이 깨지고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가득했다. 몇몇 사람들은 분노했고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2 경찰관이 관으로 다가갔다. 그들의 손이 관 뚜껑에 닿았을 때 모든 것이 느려진 것 같았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관 뚜껑이 열리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먼저 들려온 것은 약하고 흐릿한 신음소리였다. 그리고 옥자 할머니의 시신 위에 멍이 가득한 작은 몸이 있었다. 눈을 깜빡이며 숨을 헐떡이는 아이, 약 7살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그 아이는 옥자 할머니의 시신 위에서 숨을 쉬려고 애쓰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아이가 간신히 속삭였다. 순간 장례식장은 혼돈 그 자체가 되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다른 이들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검은 옷을 입은 미스터리한 여자는 창백해지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최 경사는 즉시 무정이를 들어 구급차를 불렀다. 아이가 살아있다. 빨리 구급차를. 그가 소리쳤다. 아이는 약하게 숨을 쉬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작은 손은 옥자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경찰은 즉시 사원을 범죄 현장으로 선포했고 모든 사람들은 질문을 받기 위해 남아야 했다. 혼란 속에서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누가 이 아이를 옥자 할머니의 관 속에 넣었을까? 그리고 왜? 더 큰 의문은 동네에서 가장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옥자 할머니와 이 아이는 어떤 관계였을까? 최 경사가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괜찮니? 내 이름이 뭐니?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슬픔이 가득했다. 그 순간 아이의 시선이 쓰러진 여자에게 향했다. 아이의 눈이 커지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고 대신 옥자 할머니의 손을 더 꼭 붙잡았다. 밖에서 울려 퍼지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비 내리는 소리와 섞여 들려왔다. 장례식은 이제 범죄 수사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리고 옥자 할머니의 비밀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원 밖, 공주시의 조용한 골목길 끝에 있는 작은 집, 햇빛이 비칠 때마다 화사하게 빛나던 그 정원은 오늘따라 더 어둡고 음산해 보였다. 그 집 어딘가에 모든 비밀의 열쇠가 숨겨져 있었다. 공주시 중앙병원 응급실은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혼란에 휩싸였다. 장례식장에서 발견된 소년이 실려온 것이다. 병원 복대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의료진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7세 정도로 추정되는 남아, 탈수 상태와 다발성 타박상, 영양실조 증세가 보입니다. 응급의학과 김지원 의사가 차트에 기록하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의문이 교차했다. 소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병원 가운 안에서 더욱 작아 보였다. 간호사가 다가가 천을 재려 했지만 소녀는 몸을 움츠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괜찮아,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간호사 박지영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소년의 반응은 없었다. 복대에서는 병원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피부가 좀 어둡지 않아? 완전 한국 아이 같지는 않네. 외국인 혼혈 아니야? 눈매가 좀 달라. 듣기로는 관 속에서 발견됐다던데 상상이나 해봐. 그 노인네랑 같이 소년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 의사는 엑스레이 필름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과거의 골절 흔적, 영양실조, 최근의 상처들 모두 학대의 흔적이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상태였을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때 병원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최동욱 경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장례식에서 쓰러졌던 그 미스터리한 여자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선글라스를 벗고 있었고 그 뒤에는 세련되고 차가운 눈빛이 있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최 경사가 김 의사에게 물었다. 신체적으로는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각해 보여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김 의사가 답했다. 그때 그 여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 아이를 봐야겠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김 의사가 물었다. 서민경입니다. 강병원 그룹 회장 강태준의 부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권위가 느껴졌다. 공주에서 강병원 그룹은 절대적인 권력이었다. 시내 최대 병원 체인을 소유한 가문으로 그들의 이름은 곧 영향력과 부를 상징했다. 김 의사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표정이 변했다. 물론이죠, 서 여사님. 하지만 아이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 괜찮아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서민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소년의 병실로 향하는 동안 최 경사는 서민경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장례식에 오셨던 겁니까? 옥자 할머니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서민경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불안감이 스쳤다. 전화를 받았어요, 익명으로. 그 장례식에 가면 6년 전에 사라진 그 아이를 볼 수 있다고. 병실에 들어서자 소녀는 즉시 눈을 감았다. 가장하는 듯한 자세였다. 서민경은 천천히 다가가 소년의 팔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눈이 커졌다. 맞아요. 이 반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라희의 아들이에요. 라희라고요? 최 경사가 물었다. 김라희, 6년 전 우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였어요. 서민경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흑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어요. 이 아이의 엄마죠. 그녀는 어디 있습니까? 최 경사의 질문에 병실이 조용해졌다. 서민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사라졌어요. 6년 전
우리 집의 귀중품을 훔치고 도망쳤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 순간 소년이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서민경을 보는 순간 그는 침대 구석으로 움츠러들었다. 보세요. 그는 저를 기억하지 못해요. 너무 어렸을 때 사라졌으니까 서민경이 말했다. 그러나 최 경사의 눈에는 소년의 반응이 단순한 낯가림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공포였다. 순수한 공포. 병원 밖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옥자 할머니의 이웃들과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다. 옥자 할머니는 혼자 살았어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한 이웃은 덧붙였다.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마다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혼자서 항상 울면서 돌아오셨죠. 시간이 흐를수록 비밀은 더욱 깊어져 갔다. 소년의 정체, 라희의 실종, 옥자 할머니의 관 속에 소년이 있었던 이유, 모든 질문은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소년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간호사도 의사도 아닌 청소부가 물을 가져다 줬을 때였다. 노인 청소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컵을 건넸다. 할머니! 소년의 작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그는 청소부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듯했다. 청소부는 놀라 물었다. 뭐라고 했니? 할머니. 소년이 반복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나쁜 사람들이 와서 데려갈 때까지. 그 말을 들은 청소부는 즉시 병실을 나가 간호사를 불렀다. 하지만 간호사가 돌아왔을 때 소년은 다시 침묵에 빠져 있었다. 병원 창문 밖으로 보이는 공주시의 밤하늘은 맑았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작은 도시에는 무거운 비밀이 내려앉고 있었다. 한편 옥자 할머니의 집에서는 경찰의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집의 작은 다락방 낡은 옷장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공주시 경찰서 특별수사팀은 새벽부터 분주했다. 최동욱 경사의 지휘 아래 옥자 할머니의 집에 대한 수색영장이 발부되었고 팀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그 작은 집으로 향했다. 안개가 자욱한 아침 옥자 할머니의 정원은 이슬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다. 모든 구석을 철저히 수색하세요. 특히 숨겨진 공간이나 최근에 움직인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최 경사는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집은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오래된 가구들과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말린 꽃들이 이 집의 주인이 섬세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아직 마시다 만차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나 봐요. 모든 것이 그대로예요. 한 형사가 말했다. 최 경사는 거실의 낡은 책장을 살펴보고 있었다. 주로 불교 경전과 시집, 그리고 한의학 관련 책들이었다. 그 사이에서 그는 손때 묻은 앨범 한 권을 발견했다. 이것 좀 보세요. 그가 앨범을 열었다. 거기에는 옥자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눈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몇 장을 넘기자 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다. 뒷면에는 우리의 결혼식 1979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의 남편인가 봐요. 다른 형사가 말했다. 앨범을 계속 넘기자 갑자기 빈 페이지들이 나왔다. 마치 누군가 사진을 뜯어낸 듯했다. 이상하네요. 최 경사가 중얼거렸다. 그때 부엌 쪽에서 한 여경이 소리쳤다. 경사님, 여기 뭔가 있어요. 부엌 바닥의 낡은 매트 아래에서 그들은 작은 문고리를 발견했다. 문고리를 당기자 바닥이 열렸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다. 손전등 최 경사가 명령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나무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렸다. 지하실은 좁고 축축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희미한 전구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최 경사가 전구 스위치를 켜자 충격적인 광경이 드러났다. 지하실은 마치 아이의 방처럼 꾸며져 있었다. 낡은 장난감들과 색연필로 그린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다. 작은 침대와 담요, 그리고 구석에는 음식 그릇과 물병이 있었다. 여기서 누군가 살았어. 최 경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벽에 붙은 그림들은 모두 아이가 그린 듯했다. 태양, 산, 꽃,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 한 여자와 작은 아이.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엄마와 나라고 적혀 있었다. 다른 형사가
침대 밑을 살펴보다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이의 옷들과 함께 오래된 인형 하나가 있었다. 이 인형. 최 경사가 인형을 들어올리자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인형의 등이 찢어져 있었고 그 안에 종이가 숨겨져 있었다. 종이의 가장자리는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태우려다 만 것 같았다. 최 경사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아건하오 편지네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편지는 흔들리는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내 이름은 김라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내 아들 재민이를 찾아주세요. 그는 죄가 없습니다. 강태준과 그의 가족은 위험합니다. 내가 그들의 집에서 일하던 2016년 그들의 아들 지훈이 나를 강제로, 나는 임신했고 그들은 나를 쫓아냈습니다. 돈을 주며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나는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집안의 귀중품을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망치던 중 옥자 어머니가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녀는 나와 내 아이를 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찾아냈습니다. 강 회장의 사람들이 나는 더 이상 쓸 시간이 없습니다. 옥자 어머니, 제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결백합니다. 편지는 갑자기 끊겼다. 마지막 문장은 급하게 쓰여진 듯했고 종이의 아래 부분은 불에 타서 사라져 있었다. 이걸 감식팀에 보내요. 즉시. 최 경사가 지시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하실을 더 수색하던 중 그들은 바닥의 한쪽 구석에서 어두운 얼룩을 발견했다. 루미놀 테스트 결과 그것은 오래된 혈흔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불교 천에는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섬세하게 꿰매져 있었다. 이건 제사의식 같은 건가요? 한 형사가 물었다. 아니, 이건 기억하기 위한 거야. 최 경사가 천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해 그날 오후 경찰은 옥자 할머니의 집 주변을 수색했다. 뒷마당의 작은 창고에서 그들은 오래된 여행 가방과 여권을 발견했다. 여권 사진 속의 여자는 젊고 아름다웠다. 이름은 김라희, 출생일은 1990년 5월 12일이었다. 최 경사가 여권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의학자의 목소리였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혈흔은 두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는 알 수 없는 여성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에 있는 그 소년의 것입니다. 최 경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머리카락도 검사해 주세요. 아마 그 여성의 것일 겁니다. 그가 말했다. 집을 나오는 길에 최 경사는 정원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옥자 할머니가 왜 매주 산에 올라가 울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잃었다. 아니, 누군가를.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최 경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는 김라희가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강병원 그룹의 그림자가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과 옥자 할머니의 관 속에 있던 소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왜 누군가 익명의 전화로 장례식에 오라고 했을까?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공주시의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고 최 경사는 이 사건의 진실 역시 그만큼 어둡고 무거울 것임을 직감했다. 강태준 회장의 저택은 공주시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화관감으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은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었고 넓은 정원과 분수 그리고 최신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강병원 그룹의 힘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그날 저녁 최동욱 경사는 두 명의 형사와 함께 강 회장 저택의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공식적인 조사를 위해 왔다. 경찰이라고요? 문을 연 가정부는 놀란 표정이었다. 회장님과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긴급한 사안입니다. 최 경사가 배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들은 넓은 거실로 안내되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예술 작품들로 꾸며진 공간이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강태준 회장, 서민경 여사, 그리고 그들의 아들 강지훈, 완벽해 보이는 가족이었다. 몇 분 후 강태준 회장이 들어왔다. 70대 초반의 남자였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검은색 캐시미어 스웨터와 정장 바지를 입은 그는 품위 있게 최 경사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경사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가 느껴졌다. 장례식에서 발견된 소년과 김나희 씨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최 경사가 직접적으로 말했다. 강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 불행한 일이요. 아내가 말해주더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김나희 씨가 귀하의 집에서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년 전쯤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몇몇 귀중품을 훔치고 도망쳤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가 가져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 아내의 보석들과 현금이었습니다. 큰 금액이었죠. 최 경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강 회장의 눈이 살짝 커졌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랬나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강지훈 씨의 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 아들은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런 관계를 가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지훈이 들어오는 소리였다. 29세의 강지훈은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강병원 그룹의 후계자로 준비 중인 그였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거실로 들어서며 물었다. 그의 시선이 경찰들에게 향했다. 경찰이 옥자라는 노인의 장례식에서 발견된 아이에 대해 묻고 있단다. 강 회장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김나희라는 여성에 대해서도요. 최 경사가 덧붙였다. 지훈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김나희요, 그녀가 왜? 그 아이가 당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경사가 직접적으로 말했다.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그녀는 거짓말쟁이였어요. 모두 조작이라고요. 지훈, 진정해. 강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 아버지, 그런 아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그런 과거가 없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분노는 공포와 뒤섞여 있었다. 최 경사는 지훈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 경사가 말했다. 난 영장 없이는 그런 건 하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가 주셨으면 합니다. 경찰들이 떠난 후 강 가족은 거실에 모였다. 서민경은 남편과 아들 사이에 긴장된 침묵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 그 여자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강 회장이 물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지훈이 소리쳤다. 그녀는 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제가 임신시켰다고 거짓말했죠. 네가 미국에 있을 때 일이라며? 서민경이 조용히 물었다. 지훈은 어머니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어머니도 날 의심하세요? 갑자기 강태준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 이상 논의는 필요 없다. 우리 변호사를 부르고 이 상황에 대처할 것이다. 지훈, 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틀 후 최 경사는 은퇴한 강병원 그룹의 가정부를 만났다. 김순자 75세의 이 노인은 30년 넘게 강 가족을 위해 일했고 현재는 공주시 외곽의 요양원에서 살고 있었다. 요양원의 작은 정원에서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며 옛 기억을 더듬었다. 라희는 착한 아이였어요. 성실하고 똑똑했죠. 하지만 외국인 혼혈이라 항상 차별을 받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강지훈 씨와 그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최 경사가 물었다. 김 여사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지훈 도련님은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분노 조절을 못했죠. 몇 번이나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을 다치게 해서 문제가 되었어요. 라이 씨와는 어땠나요? 그는 그녀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라이는 그의 관심을 원치 않았죠. 그날 밤 집에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밤이요? 라이가 사라지기 전날 밤이요. 서 여사님이 모두를 일찍 퇴근시켰지만 저는 잊은 물건을 가지러 돌아왔어요. 그때 2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죠. 다음 날
라이는 사라졌고 서 여사님은 그녀가 도둑질을 했다고 말했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아이는 그 집의 낯선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지우려 했죠. 최 경사가 돌아가는 길에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소년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강지훈 씨가 어젯밤 몰래 병원에 왔었다고 해요. CCTV에 찍혔습니다. 뭐라고요? 초의 경사가 놀라 물었다. 그가 아이의 병실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아이가 방금 말해줬어요. 지훈 씨가 아이에게 다가갔을 때 그가 말했대요. 너, 그녀와 똑같아. 최 경사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는 병원으로 향하는 차의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미 위험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공주시립병원의 지하 통제실은 작고 좁았다. 형광등 아래 수십 개의 모니터가 푸른빛을 내뿜으며 병원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최동욱 경사는 보안 담당자와 함께 앉아 지난 24시간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마우스를 클릭하며 말했다. 어젯밤 11시 37분 비상구 계단으로 들어오는 남자. 화면에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보였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키와 체형, 걸음걸이는 분명했다. 강지훈이 맞습니다. 최 경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다. 지훈은 소년이 입원해 있는 소아과 병동으로 향했다. 그는 간호사들의 시선을 피해 교묘하게 움직였다. 의사 출신인 그는 병원의 구조와 직원들의 근무 패턴을 잘 알고 있었다. 다음 장면에서 지훈은 소년의 병실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기서부터는 병실 내부 영상이 없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설명했다. 얼마나 오래 머물렀지요? 최 경사가 물었다. 약 3분이요. 그리고 갑자기 달려 나왔어요. 보세요. 화면에서 지훈이 병실에서 급하게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표정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최 경사가 중얼거렸다. 그때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동료 형사였다. 경사님, 6년 전 강병원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김라희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어요. 최 경사는 즉시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래된 영상 파일을 열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2016년 4월 17일 강병원 응급실 입구. 한 여성이 배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고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영상의 시간은 밤 11시 23분이었다. 김라희입니다. 형사가 확인했다. 다음 영상은 병원 복도. 라희가 의사와 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강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라희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고 격렬한 언쟁이 시작되었다.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그들의 몸짓은 심각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 영상은 병원 주차장. 강지훈이 라희를 검은색 차량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라희는 저항했지만 지훈은 그녀를 강제로 재태웠다. 그리고 차는 빠르게 사라졌다. 이 다음 영상은 없나요? 초의 경사가 물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영상들은 원래 병원 보안 시스템에서 삭제되어 있었어요. 백업 서버에서 겨우 찾아냈습니다. 최 경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강지훈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신청하세요. 즉시. 그날 오후 최 경사는 병원으로 돌아가 소년을 만났다. 아이는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말도 하기 시작했다. 그의 옆에는 옥자 할머니의 작은 개 둥기가 누워 있었다. 병원 규정에 어긋났지만 의사들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예외를 허용했다. 안녕 재민아. 최 경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이 재민이라는 것을 인형에 새겨진 글씨를 통해 알게 되었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약간의 신뢰도 보였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 최 경사가 물었다. 재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왔어요. 무서운 사람. 그가 뭐라고 했니? 내 얼굴을 보더니 너. 그녀와 똑같아 라고 했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나를 만지려고 했어요. 그때 둔기가 그 사람 손을 물었어요. 초의 경사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용감했구나, 재민아.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니? 재민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엄마를 데려갔다고. 할머니는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할머니는 말했어요. 내가 안전할 때까지 숨어 있으라고. 그리고 할머니가 아프시면 나를 관 속에 넣으라고.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최 경사의 가슴이 아팠다. 옥자 할머니는 자신이 죽으면 아이가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지키려 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최 경사는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를 발견했다. 그 남자는 최 경사의 차 옆에 서 있었다. 최동욱 경사님? 남자가 물었다.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강병원 그룹의 법무팀 배지를 달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만. 최 경사가 경계하며 대답했다. 강 회장님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개인적으로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공식적인 조사는 경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최 경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따뜻함이 없는 미소였다. 경사님께서는 아이들이 있으시죠? 2명의 아들.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 다른 하나는 유치원생? 최 경사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이들은 취약합니다, 경사님. 당신 같은 사람들도 아이들이 있죠? 너무 깊이 파고들면 그들을 잃을 수도 있어요. 최 경사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라니요. 그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남자가 물러서며 말했다. 이 사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최 경사는 남자의 팔을 강하게 잡았다. 방금 한 말 녹음되었습니다. 증인도 있고요. 그는 주차장 입구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다른 형사들이 서 있었다. 강 회장에게 전해주세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그날 밤 최 경사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몰래 지훈의 DNA 샘플을 확보했다. 병원에서 그가 소년에게 접근했을 때 흘린 피를 통해서였다. 결과는 그의 예상대로였다. 소년 재민은 강지훈의 생물학적 아들이었다. 99.9999% 일치했다. 하지만 최 경사가 이 정보를 가지고 강병원으로 향하던 중 병원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경사님, 큰일 났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민경 여사가 왔었어요. 그녀는 소년의 할머니라며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뭐라고요? 최 경사가 소리쳤다. 언제요? 방금이요. 10분도 안 됐어요. 그녀는 법적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모든 게 합법적으로 보였지만 최 경사는 즉시 차를 돌려 강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비번호가 표시되었다. 여보세요? 최 경사가 받았다. 그들은 산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였다. 라희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산. 서 여사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최 경사가 물었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다. 최 경사는 즉시 GPS를 확인했다. 공주시 외곽의 백양산. 옥자 할머니가 매주 목요일마다 방문했던 그 산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 경사는 백업을 요청하고 즉시 산으로 향했다. 그의 가슴은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찼다. 서민경은 왜 소년을 그곳으로 데려갔을까? 그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비는 더 거세게 내렸고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다. 최 경사는 좁은 산길을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그때 멀리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넌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칠 거야. 네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갑자기 총성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백양산 정상으로 향하는 지늘길은 폭우로 인해 질척거렸다. 최동욱 경사는 미끄러운 비탈을 필사적으로 뛰어올랐다. 총성은 한 번만 울렸고 그 후에는 폭풍우 소리만이 산을 채웠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느낌이었다. 재민아! 그가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폭풍 속에 묻혀버렸다. 손전등의 희미한 빛을 따라 최 경사는 산등성이를 향해 나아갔다.
백양산의 정상 부근에는 오래된 불교 사원의 폐허가 있었다. 영화 촬영지로도 쓰였던 그곳은 빗물에 젖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사원의 허물어진 계단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서민경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그녀 앞에 재민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소녀는 떨고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의 옆에는 옥자 할머니의 개 둔기가 경계하듯 서 있었다. 재민아, 최 경사가 소리치며 달려갔다.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최 경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다. 괜찮니? 최 경사가 아이를 확인하며 물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민경을 가리키며 말했다. 할머니가 자기 자신을 쐈어요. 최 경사는 즉시 서민경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다. 의식도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고 입술은 창백했다.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버티세요. 최 경사가 재킷을 벗어 그녀의 상처를 누르며 말했다. 서민경은 힘없이 웃었다. 이미 늦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흘러갔다. 모든 것이 이미 늦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최 경사가 물었다. 서민경은 힘겹게 숨을 쉬었다. 나는 지훈을 위해 모든 걸 했어요. 그 애는 내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라희가 임신했을 때 지훈의 미래가 망가질까 봐. 나는 당신이 라희를 해친 겁니까? 최 경사가 물었다. 서민경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직접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죠. 지훈이, 그 애가 화가 났을 때는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다. 나는 그저 보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을 위해. 최 경사는 DNA 결과에 대해 물었다. 재민이는 지훈 씨의 아들이 맞습니까? 서민경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주치의가 비밀리에 검사를 했죠. 그 순간 나는 우리 가문의 명성이, 우리 아들의 미래가. 그녀는 갑자기 재민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 대신 옥자 할머니가 자주 기도하던 사원 폐허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서민경이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라희의 눈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6년 동안 밤마다 보던 그 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소방구조대와 경찰 백업이 도착했을 때 서민경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위중했다. 그날 밤 최 경사는 경찰서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 강지훈의 기록, 김라희의 마지막 행적,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데스크 위에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최 경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USB 드라이브 하나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김라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미소 짓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재민 2016년 12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최 경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영상 속에는 김라희가 보였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창백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이름은 김라희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 영상을 누군가 보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라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강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강 가족의 추천으로 그들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강지훈을 만났다. 처음에는 친절했어요. 라희가 말했다. 하지만 점점 집착하기 시작했죠. 제가 거절하자 그는 화를 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지훈 씨가 제 방으로 왔어요.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저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몇 주 후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훈 씨에게 말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분노를. 라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서 여사는 저에게 돈을 제안했어요. 아이를 없애고 떠나라고.
하지만 저는 거부했죠. 그날 밤 지훈 씨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다투었고 그는 저를 밀쳤어요. 계단에서. 라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깨어났을 때 이미 병원이었어요. 아이는 다행히 무사했죠. 하지만 그들은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저를 협박했죠. 제가 도둑질을 했다고 모함하고 영상은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 라희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 작은 방, 아마도 옥자 할머니의 지하실로 보였다. 옥자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녀는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셨어요. 옛날에 그녀도 같은 일을 당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잃었죠. 그래서 저와 제 아이를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라희의 얼굴은 이제 결연해 보였다. 제 아들 재민이, 만약 그가 이 영상을 본다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길 바라. 그리고 용서해 주길. 엄마가 너를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영상은 갑자기 끝났다. 최 경사의 사무실은 침묵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다음 날 아침 최 경사는 강지훈의 체포 영장을 들고 강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소란스러웠다. 강지훈 이사가 사라졌습니다. 병원 직원이 말했다. 어젯밤부터 연락이 두절됐어요. 도주였다. 최 경사는 즉시 공항과 항만에 지훈의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국적인 수배령도 내려졌다. 그날 저녁 서민경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아직 위험했다. 최 경사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어디 있나요? 서민경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도주했습니다. 최 경사가 대답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서민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경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교만함이 없었다. 오직 깊은 후회만이 있었다. 그 아이, 재민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그녀가 물었다. 안전합니다. 병원에 있어요. 최 경사가 말했다. 서민경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제 손자예요. 그렇죠? 네. 최 경사가 간단히 대답했다. 서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김라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폭풍은 지나갔고 공주시는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진실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오랜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슬퍼하는 듯한 눈물 같았다. 공주시 백양산 중턱에 자리한 낡은 사원은 수십 년간 많은 이야기를 품어왔다. 오늘도 비는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다. 마치 이 도시의 오랜 비밀을 씻어내려는 듯했다. 산 정상에서 들려왔던 총성은 재민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다. 서민경은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틀어 자신의 몸을 향해 반가쇠를 당겼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죄책감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고 그녀는 더 이상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서민경은 경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날 밤 라희가 사라진 그날의 진실을. 지훈이 화가 났어요. 서민경의 목소리는 흐릿했다. 라희가 아이를 낳겠다고 했을 때 그 애는 자신의 경력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죠. 의대 졸업과 미국 연수, 모든 것이. 서민경은 창백한 얼굴로 계속 이야기했다. 그날 밤 지훈이 라희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들은 산으로 왔죠. 여기 백양산으로. 최동욱 경사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물었다. 다툼이 있었어요. 지훈이 라희를 밀쳤고 그녀는 절벽에서. 서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지훈은 공황 상태였고 라희는. 당신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군요. 최 경사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서민경이 속삭였다. 우리는 그녀의 몸을 숨겼어요. 산속 깊은 곳에. 그리고 그녀가 도둑질을 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그녀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아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라희가 이미 아이를 출산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그들이 라희의 아파트를 수색했을 때 아이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옥자 할머니, 최 경사가 중얼거렸다. 그녀가 아이를 구했군요.
서민경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옥자가 라희와 친했다는 것을. 그녀는 병원 청소부였어요. 그리고 라희를 자신의 딸처럼 여겼죠. 강태준 회장은 하루 만에 완전히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그의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소. 그가 경찰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 손자 재민이, 그 아이만큼은 이 소용돌이에서 지켜주시오. 재민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점점 회복되고 있었다. 특히 둥기가 옆에 있을 때면 미소를 지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다. 경찰의 수색망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지만 아직 그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옥자 할머니의 두 번째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이번에는 작은 사원이 아닌 공주시 중심에 있는 큰 불교 사원에서 열렸다. 첫 번째 장례식과는 달리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웃들, 시민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옥자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왔다. 장례식장은 꽃으로 가득했다. 옥자 할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꽃들이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헌화했고 그녀의 용기와 사랑에 경의를 표했다. 재민은 검은 정장을 입고 앞줄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최동욱 경사가 있었다. 경사는 임시 보호자로서 재민을 돌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편안하게 쉬실 수 있을까요? 재민이 조용히 물었다. 최 경사는 소년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그럼 이제 할머니는 평화롭게 쉬실 거야.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사원 입구에 한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서민경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재민을 향해 있었다. 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재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녀에게 걸어갔다. 안녕, 재민아. 서민경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난 네 할머니란다. 서민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늦게 알게 됐구나. 재민은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곳에는 이제 슬픔과 이해가 있었다. 용서해 줄 수 있니? 서민경이 물었다. 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마도. 서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시간이 필요하지. 장례식이 끝난 후 옥자 할머니의 유골함은 사원의 작은 제단에 모셔졌다. 그 옆에는 김라희의 유일한 사진이 놓여 있었다. 서민경이 제공한 사진이었다. 라희는 웃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재민은 촛불을 켜고 두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작은 손이 합장했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가 속삭였다. 저를 혼자 두지 않아 주셔서. 그리고 사진 속 어머니를 향해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니까. 사원은 조용했다. 오직 촛불만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최동욱 경사는 뒤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 어린 소년이 겪은 고통과 상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그의 영혼.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추기 시작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사원을 나서는 길에 재민은 둥기를 안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의 빛, 한 달이 지났다. 공주시 법원은 김라희 살인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강병원 그룹 후계자의 충격적인 범죄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을 뒤덮었다. 강지훈은 결국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체포되었다. 도주 중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다. 그는 법정에 출두했을 때 창백하고 수척한 모습이었다. 한때 엘리트 의사였던 그의 눈에는 이제 공허함만 남아있었다. 피고인 강지훈, 김라희 살인 혐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혐의를 부인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모든 증거, 그의 어머니의 증언, 그리고 상황 증거들이 그를 가리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직접적인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를 밀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말에 비난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다. 변호사는 정신적 불안정을 주장했다. 지훈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분노 조절 장애와 경계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는 의료 기록을 제출했다. 재판은 길어질 전망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재민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 최동욱 경사의 집에서 재민은 천천히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다. 경사의 가족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특히 경사의 두 아들 민수와 준호는 재민과 빠르게 친해졌다. 재민아, 학교 어때? 초에 경사의 아내 미영씨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다. 재민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재미있어요. 선생님이 친절하시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는 이제 말수가 많아졌다. 눈에는 생기가 돌아왔고 가끔은 웃음소리도 들렸다. 그것은 최 경사 가족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한편 강병원 그룹은 빠르게 몰락하고 있었다. 김나희 사건의 충격과 함께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병원의 불법적인 의료 행위와 횡령 사건까지 드러났다. 강태준 회장은 모든 경영권을 내려놓고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경사의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강태준이었다. 편지에는 공증된 법적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재민에게 강 회장의 개인 재산 일부를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거액의 돈과 공주시 외곽의 전원주택, 그리고 재민의 대학 교육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다. 최 경사는 재민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다. 그는 재민이 그 가족의 돈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예상대로 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이해해, 재민아. 최 경사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내 권리야.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되면 이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 네 엄마나 할머니가 원했을 법한 일들을 말이야. 재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그 돈으로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요? 최 경사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며칠 후 가정법원에서 재민의 공식 입양 절차가 진행되었다. 최동욱과 그의 아내 미영은 재민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로 결정했다. 그들에게는 이미 두 아들이 있었지만 재민을 위한 공간은 항상 열려 있었다. 이제부터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거야, 재민아. 판사가 온화하게 말했다. 어떤 이름을 갖고 싶니? 재민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옥현이요. 옥자 할머니의 옥자와 빛날 현자로요. 그의 선택에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구해준 사람에 대한 영원한 감사의 표시였다. 입양 절차가 완료된 후 이제 공식적으로 최옥현이 된 소녀는 백양산으로 향했다. 그는 옥자 할머니의 집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집은 이제 비어 있었다. 하지만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꽃들은 할머니가 없는 동안에도 꿋꿋이 피어 있었다. 옥현은 정원에 무릎을 꿇고 작은 꽃 모종을 심기 시작했다. 그것은 옥자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매화나무였다. 이거 심는 법 알아요? 최 경사가 물었다. 옥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생명은 사랑으로 자란다고 하셨어요. 그는 흙을 정성스럽게 덮으며 계속 말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오가, 세상은 때로 너무 잔인하고 어둡지만 그래도 우리는 꽃을 심어야 한다고요. 최 경사는 소년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토록 어린 나이에 이렇게 깊은 지혜를. 그것은 분명 옥자 할머니의 유산이었다. 심기를 마친 후 옥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위로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엄마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엄마의 포옹은 기억나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예요. 최 경사는
소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들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하지만 가슴속의 말들은 이미 다 전해진 듯했다. 정원을 떠나기 전 옥현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다. 이제 그는 이 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었다. 그의 결정은 명확했다. 이곳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쉼터로 만들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 집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최 경사는 미소 지었다. 멋진 생각이구나. 우리 함께 그렇게 해보자. 그날 저녁 최 가족의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옥현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형제들은 장난스럽게 그를 놀렸다. 그것은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지만 옥현에게는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옥현은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둔기가 그의 발치에 누워 졸고 있었다. 엄마, 할머니, 그가 속삭였다. 저 잘 지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창밖으로 별이 밝게 빛났다. 마치 그의 말에 대답하는 것처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 단 한 명도 내 편이 없을 때 묵묵히 아이를 품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말없이 사랑을 베푼 한 여인의 선택이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꾸고 한 마을의 침묵을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지 못하는 그 작은 용기와 따뜻함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다면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